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경제 인사이트. 2월 넷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바로 많은 준비 끝에 오늘부터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그리고 이력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2차 전지 또 전기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이 역시 받아놓은 날은 옵니다. 바로 오늘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이력 관리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 두 제도 내용부터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어떤 내용인지. 지난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자동차 기억나죠?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이제 세워져 있는 전기차가. 멈춘 전기차가 갑자기 이제 화재가 나면서 전소가 되면서 다 탔죠. 그렇습니다. 네. 그 피해가 잇따르니까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기피 현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이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너무 커졌죠. 그렇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이력 관리제를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에는 사실은 자동차 제작사가 혹은 배터리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이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받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서 인증을 해야만 전기차에 장착되기 전 이 안정성 이제 검사를 이제 필수 단계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 이력 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네. 배터리 이제 제적 단계에서부터 식별 번호, 개인별 이제 식별 번호가 있는 것처럼 주민번호가 있는 것처럼 식별 번호를 부여를 해서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가 등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터리 생산부터 정비, 검사, 폐기될 때까지 폐기까지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 주기 이른바 이력을 이제 추적 관리가 가능해진데 이렇게 만에 하나 이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이력을 보게 되면 사고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원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게 되면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는 배터리 인력 관리 시스템 쪽으로 구축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는 향후 사용하고 남은 이 배터리 산업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 중국이 잘하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배터리는 우리 K배터리가 정말 탑이다, 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국 배터리들의 지금 점유율과 성장이 무섭습니다. 이거 정말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최근 3, 4년 내 중국계 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탑 10 안에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이 전기차 우리를 밀어냈겠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지금 내리막길을 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배터리 시장이 커진 게 2010년대, 202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30%대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었다면 지금은 10%대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중국 기업들은 강력한 내수와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지원, 몰아주기죠. 여기다 이제 글로벌 진출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글로벌 1위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CATL. 여기는 고객사가 우리가 아는 전기차 대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테슬라, BMW, 벤츠. 폭스바겐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글로벌 점유율 지난해 37.9%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도 비아드입니다. 비아드가 이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중국을 넘어서 지금 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17.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4위가 또 중국 업체입니다. 4위가 이제 CALB라는 업체인데요. SK온과 그리고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6위에서 4위로 2계단 껑충 뛰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지금 북미 지역,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유럽 지역, 북미 지역의 수요가 줄고 있고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18.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점유율 방어를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한데요. 특히나 북미 지역, 유럽 지역 내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서 조금은 중국과는 차별화해 두는 방안, 또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입지를 좀 강화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가 됐죠. 비아디가 국내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실은 들어올 때부터 이런저런 혹자는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로 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아디에는 딥시크를 여러분 생성형 AI를 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개인 정보를 유출해 간다고 국정원이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비아디 문제 한번 파악해 보고 우리가 또 이야기 이어가죠. 맞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저가 모델을 이제 내세워서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한국 시장 진출 한 달여 만에 3가지 논란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비아디 차량에 탑재된 이 중국산 AI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고 특히나 키보드 입력 패턴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걸 중국 업체 서버에다가 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아디 차량의 소유자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까지 중국 정보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고를 앞둔 비아디의 전기차 아토3의 성능 문제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유럽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안전성능 평가 프로그램에서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에서 0점을 받은 겁니다. 0점이요? 맞습니다. 네. 속도 제한 표지판을 감지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또 자율주행 기능이 미흡하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이외에도 겨울철 저온 상태에서는 주행 환경에서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국내 출고 지원과 보조금 지급의 불확실성인데요. 환경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이제 전기차 보급 평가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아디는 이제 보조금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지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시장 진출에 타격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비아디 아토3는 사실 준준형 SUV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완성차 업계 동급 모델보다도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3,100만 원대예요. 거기다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2천만 원대가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은 또 무료로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 문제, 성능 문제,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한 한국 시장에 안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 보면 신차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갈 길은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올해 신차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수요 정체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외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신차를 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인프라입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차의 경우에는 EV4, EV2 등 소형에서부터 준중형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EV2요? 그렇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계획이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N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 특히나 제네시스를 이제 부분 모델 변경한 것은 프리미엄 모델의 어떤 아주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폭스바겐, 테슬라, GM과 같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약 단가 한 3만 달러 내외에 중국을 겨냥한 이제 이 소형 전기차, 중형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BMW와 같은 8개의 글로벌 제조사들은 어쨌든 북미 지역에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충전망을 이제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캐즈민 가운데에서도 올해 반등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게 신차가 많이 대거 출시가 되죠. 여기에다가 충전 인프라가 좀 더 확대가 되면 여기다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가 되면 전기차 캐즘 극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은 R&D 개발, 자율주행, 전기차 쪽에 투자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좀 지원책들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정부는 올해 이제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의 R&D 분야에 총 5천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한 4,300억 달러의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수소 관련 R&D에 투입이 되고요. 644억 원 가량은 신규 과제에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특히나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과 같은 핵심 기술을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또 중국이 지금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토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모터 개발 등 그렇죠.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와 함께 이 지역의 부품,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부장, 소재, 부품 그리고 이제 장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역 부품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역시 이 기술력 향상과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요. 어쨌든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과 친환경 분야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가속화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3제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산업부에서도 3제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제로. 네.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이 연구별 자율주행과 이제 전기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3제로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네.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차 관련한 R&D에 직접 투입하게 되면 정부의 이제 이 역량과 더불어서 민간 기업들이 아마 기술 편성을 대가로 해서 네. 이런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이제 큰 이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할 경우에 사고가 없고 그리고 운전자 개입이 없으면서 기술 격차가 없는 공정한 이제 활용을 의미하는데 자율주행 단계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 우리가 얘기하는 5단계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력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4일, 3월 4일부터 한국거래소와 함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더가 주식 운영을 함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월 5일 넥스트레이더와의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 투자중개업 본인 허가가 났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사업자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개의 거래소가 존재하는 셈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좀 반반이기도 하고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큰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의외로 좀 붐업도 안 되고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3월 4일 날짜는 박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어떤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하게 되는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체거래소를 왜 도입했나? 그리고 이 대체거래소는 뭐 공기업이야? 아니면 사기관이야? 이런 내용 아주 좀 근원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여러 개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헷갈릴 텐데 네. 가장 심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 경제 시장에서의 근간은 경쟁을 통해 갖고 소위 소비자의 후생, 복지를 높인다. 뭐 이거지 않습니까? 예. 경쟁을 통해야 가격도 싸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 질도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 우리나라가 약 70년, 정확히는 한 68년간 한국 거래소만으로 독점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를 해왔었는데 이제부터는 경쟁을 도입해서 소위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을 통해 갖고 경쟁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정부가 내세운 기본적인 것은 보면은 증권시장의 인프라를 다양화한다. 거래소 2개 생기니까 다양화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좀 더 확대시킨다, 개선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네. 이미 미국은 1975년부터 시작됐고 주요 자본시장이 큰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이 대체거래소들이 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오히려 좀 때 늦은 감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분 구성을 좀 보니까 시중 증권사들의 연합체, 근데 여기 또 금융투자협회도 들어가 있고요. 또 예탁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좀 믿을만한 지분 구성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제 당장 거기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자들, 주체들이 투자를 한 거고 사실은 한국 거래소의 주주 구성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또 다른 거래소일 뿐 실제로 거기에서 소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의 이름들은 거의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거래소 하면서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들었던 키워드가 이제 12시간 거래 가능하다. 여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더 싸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중간가, 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몇 가지 특징들 좀 한번 꼭 알아둬야 될 특징들. 예, 이제 사실은 제일 큰 것이 이제 큰 차이가 뭔가 하면 기존 거래 시간이 확대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략 9시부터 3시 반 맞습니다. 그 사이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이죠. 사실은 좀 뭐 스마트폰 시대라 숨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근데 이걸 확대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으로 기존의 6시간 반 거래에서 12시간으로 확대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호가 유형을 도입한다. 그래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간 지정가나 스탑 지정가처럼 좀 더 그러니까 주문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수수료율이 0.001%포인트 차이가 있다. 1억 거래하면 사실은 1,000원이에요. 한 번 거래하면.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엄청나게 잦은 거래를 한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는 숫자로 다가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장 시작 전에 동시호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12시간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표를 통해서 하나씩 쪼개서 드릴 텐데 아예 거래 멈춤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걸 또 왜 두는 건지 그게 좀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주죠. 시간대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지금은 원래 8시 반부터 시작해서 8시 50분까지 한번 쭉 호가를 모아보고 그렇죠. 8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9시에. 거래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9시부터 우리가 늘 보는 엄청나게 많은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수시로 막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이제 그걸 보다가 정확히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다시 시간의 매매 단일가 한 번 더 동시호가가 걸리고 그 이후로는 저녁 6시까지 시간의 단일가가 쭉 10분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다 치면 좋아요. 그 직전에 이제 8시부터 9시 사이에 정확히는 8시 50분까지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시간의 단일가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게 저기 프리마켓 빨갛게 써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저기 나오죠. 시간을 거래를 하는 거고 9시 그다음에 중간에 잠깐 넥스트레이드는 10분 쉽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한국 거래소에서 만들어진 그 호가 기준으로 거래가 기준으로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똑같이 경쟁을 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고요. 그때 대체 거래소를 이용해도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를 이용해도 되고 한국 거래소를 이용해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거래소는 뭐 기존 방식대로 6시까지 쭉 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시부터 8시까지는 다시 그러니까 넥스트 거래소를 통해서만 넥스트 트레이드를 통해서만 시간의 거래가 연장이 쭉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확실히 한국 거래소에서와 시간외 단일가 거래를 할 때는 양쪽의 종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양쪽에 일물 이일가의 원칙이 아니라 그거죠. 일물 이가의 원칙이 발생할까 봐 한 물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격이 동시에 발생할까 봐 서로 아예 종목을 서로 달리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중간에 동시에 거래되는 그 시점 직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그 10분간은 넥스트 트레이드가 거래를 멈춥니다.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단일가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일물 일가 원칙이 깨지는 걸 막으려고 잠시 멈춤 기능을 도입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식은 그대로고 다만 종목들이 넥스트레이드가 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나는 넥스트레이드도 신청할래. 그래서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헷갈려서 싫어. 기존대로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하실 분도 계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다 증권사 HTS를 쓰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쓰는 그대로 해서 그냥 활용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겉으로는 거의 안 드러나거든요. 네. 처음에 한 번만 아마 설정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한국 거래소만 했으니까 아예 그런 게 없었는데 혹시 나는 넥스트 트레이드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그거 이용 안 할래. 그런 분들만 사실은 이제 나는 빼고 한국 거래소만 해줘라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네. 장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위 그 일반적인 그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는 양쪽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둘 중에 제일 좋은 가격대로 주문이 나가게끔 만드는 네. 요 방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처음에 한 번만 그걸 설정해 놓고 나면 아마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원래 하시던 대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거래소만 일단 운영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끝났잖아요. 3시 반에. 그리고 장은 막 8시까지 돌아갔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또 대책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내가 끝난 가격과 다르게 뭐 어마어마한 가격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면 그럼 이제 9시 땡 쳤을 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예. 이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라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중에 보는 거래 두 개를 좀 구분해 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간 외 단일가 거래는 주관식 문제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장중에 거래해야 되는 건 객관식 문제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중에 보면 매수 호가, 매도 호가가 쫙 이어서 중간에 딱 만나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여차하면 우리가 빨리 사고 싶으면 좀 더 비싸게 사고, 여차하면 내가 끝까지 참고 싶으면 싸게 팔고. 싸게 팔고, 예. 이렇게 해야 거래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아까 객관식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매수와 매도 호가 창에 가격과 거기에 맞는 수량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거래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중에 이제 객관식형이면 시간의 단일가라는 거는 주관식입니다. 우리가 네.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격을 적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방식이 세 가지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역시 거래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싸게 싼 사람이 거래가 먼저 돼야 되겠죠. 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같은 가격이면 시간이 먼저 된 사람들 것보다 빨리 체결해 준다. 마지막으로는 수량입니다. 앞에 가격과 시간이 다 같으면 마지막으로는 수량이 많은 사람 걸 먼저 체결해야 된다. 네. 요 세 가지를 갖고 그 10분 단위의 가격을 쭉 모아서 거래를 한다란 말이죠.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전자 예를 드셨는데 예를 들면 3시 반부터 시작되는 시간 외 거래에서 넥스트레이드하고 한국거래소에서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삼성전자가 800종목 안에서 거래가 됐었다면 네, 그리고 끝났죠. 양쪽으로 네. 하면 사실은 여기서 한국거래소에는 시간 외 거래를 빼고 네. 이쪽만 넥스트 거래소만 거래됩니다. 그러다가 받아갖고 8시 50분부터 9시 사이에 멈췄을 때 양쪽의 거래가 그때 한 번의 주관식 문제로 다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흐름이 뭔가 큰 문제 없이 양쪽에서 일물 이익가가 안 생기고 일가가 생기게끔 유지되면서 딱 연결되게끔 만들어서 큰 문제 없이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기존의 거래소만 하고 싶어. 그냥 대체 거래소 안 할 분들도 8시 50분에서 9시를 그냥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큰 왜곡 없이 다시 9시에 그냥 하시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나는 밤새 일어나는 그 변동성 다 하고 싶어. 막 아침에도 8시부터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신청 한 번만 하면 그렇죠. 나의 HTS로 또 매매가 된다. 근데 뭐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간의 단일가라는 거는 거래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유동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폭발적인 거래가 일어나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엄청나게 단가에 민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중에 쭉 거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사실은 개인 투자자한테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은 지정가 뭐 거래 아니면은 뭐 시장가 거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간가 호가, 스탑 지정가 호가 뭐 이런 말들이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장가와 지정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가라는 건 그냥 현재 가격 거래되는 걸 사줘. 이게 이제 시장가고 지정가는 총 한 4가지 있는데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뭐 네 이렇게 가정이에요. 한 4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총 5가지의 유형이 있었다면 새롭게 2가지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간가 호가라는 건데 매수 매도 중에 좀 중간쯤 만나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원래 내가 살려던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또는 팔려던 가격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만나면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질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중간가 호가를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식을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거예요. 원래 선물 옵션 거래는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 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도 이제 들어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탑 지정가 호가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추세가 쭉 있다면 예. 내려오는 추세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가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내가 못 보고 있을 때 쭉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 못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스탑 지정가를 정해놓으면 그거보다 살짝 높은 데에서 지정가 거래가 돼서 혹여나 내가 스탑 로스, 손절을 못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호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때도 이게 너무 빨리 올라서 내가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지정해 놓은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사서 내가 원하는 수량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조금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올라갈 때는 좀 더 비싸게 사면서 원하는 수량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투자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2가지 새로운 호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R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있는데 SOR 한번 설명해 주시죠. SOR. 예, 근데 이게 또 투자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선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하겠다신 분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 혹시라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체결돼서 돈 버는 게 목표가 돼갖고 조금 지금 호가가 조금 높더라도 넥스트레이드 아니고 거래소에서 거래 체결되게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장난을 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 집행 의무라는 걸 먼저 하게끔 만들었고요. 이거를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시스템에서 구현한 것이 말씀 주셨던 SOR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투자자분들은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서 동시 거래가 있을 때 제일 투자자가 낸 주문에 제일 적합한 쪽으로 거래가 주문이 나가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SOR 주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HTS에서 거래를 하면 가장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하도록 이제 규제와 의무와 시스템까지 준비를 했고요. 끝으로 앞서서 이제 대체거래소가 초단타 거래를 하는 쪽에서는 유리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다 일로 몰리겠으니까 우리 일반 개인분들은 난 저판에 가지 말아야지. 당국에서 그래서 초단타 쪽 거래 쪽은 따로 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시타델이라는 해외 증권사한테 지금 그 과징금을 추정했던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2023년부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해외 이런 폭발적으로 고빈도 거래하는 증권사들은 사전에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등록을 받을 거고요. 양지로 끌어내네요. 그렇죠. 네.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과정을 훨씬 더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려 걱정은 분명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규제를 사전적으로 촘촘하게 관리를 한다면 우려하는 그러한 불공정 관행 거래가 아예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수수료 절감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꼭 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어서 할 수가 많으니까 아예 판을 걸어서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고 좀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또 뭐 왜곡을 한다든가 뭐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대체거래소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또 이런 초단타 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또 많이 당국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송재경 디멘전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2월 넷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